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정부 충격적 발언에 한국 네티즌 현재 폭발한 상황, 망언 넘어선 한국 제대로 무시하는 폭언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가 조금 민감할 수 있으나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충분히 널리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를 보게 되네요. 단어 하나로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를 11일 확인해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을 했으며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보는 왜곡된 일본 측만의 주장입니다. 알아보니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는데 뜬금없이 2019년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인데요. 분명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측의 저런 파렴치한 단어 선택과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 및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는 절대 쓰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아픈 과거사 때문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한국 측이 앞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이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처럼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 TF라고 하죠. 이 TF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합의를 한 것처럼 일본은 말장난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서는 또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결국 우리나라의 한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조금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쪽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이지 절대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이 일본군 위안부가 없는 단어, 성노예가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울러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보고서 작성 당시 이 TF 위원장이던 오태규 주 오사카 한국총영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현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보고서 문헌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가는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이 성노예에 관한 기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스카 에스로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즉 한국 측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는 TF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연합뉴스는 이 성노예에 관한 설명을 올해 외교청서에 갑자기 추가한 이유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주장한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일본 외무성에 직접 질의했으나 외무성은 11일 현재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6년 UN 보고서 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 그리고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과거 한국 측의 TF와 관련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안부를 결국 성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도한다는 것이죠. 결국 과거사가 떳떳한 나라라면 이런 행동조차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일본은 충분히 많이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과거사에 대해 세계적으로 왜곡을 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런 망언성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해 사직한 일본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재선 후 한국을 비방하는 글을 또 올려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오늘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마세이 게이지 일본 나라현 안도초 의회 의원은 올해 10월 제1교포의 생활보호수급에 관해 일본을 등쳐먹는 것이 목적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 제1교포 중에 본인들보다 잘 사는 제1교포도 수두룩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세이 의원은 올해 8월에는 한국의 관광과 매춘 문화는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완전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이죠. 이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계정을 바로 삭제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이 안도초 의회는 마세이 의원이 올린 글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1일 본회의에서 마세이 본인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사직 권고를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직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고 교도도 전했는데요. 즉 사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권고를 한 것이지 사직을 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세이 의원은 작년 1월 페이스북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시키며 극악무도한 제일코리안이라고 단정하고서 양발을 소에 묶어 허벅지를 찢는 형에 처하게 하고 싶다고 쓰기도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흉악합니다. 이런 흉악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쇄도하자 결국 의원직을 과거에 사임했었으나 올해 4월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었고 또 저런 혐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일본 규슈에 위치한 가고시마현 사쿠마이 오지마 화산이 폭발했다. 한미일 정보공약정과 함께 작동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속 이하 기능도 살아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를 한 뒤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 미아를 체결하며 한쪽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9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인 24일 일본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정 효력은 일단 1년 연장됐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T사는 한일이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군사정보가 미국을 거쳐 오가도록 중간 절차를 끼워 넣은 약정이다. T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일본과 지소 미아를 체결하는 서명식 당일 밀실 추진이 드러나 체결이 무산되자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을 추진하던 미국이 개입해 2014년 체결됐다. 지소 미아가 종료돼도 T사를 통해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다. 민 위원장은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답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보됐던 종료 효력을 실현할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소 미아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다. 지난해 8월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적시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그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아베 총리가 최악의 경제를 남기고 떠나는 만큼 새로 선출된 총리의 손에 일본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일본 경제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과 함께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로 아베노믹스를 야심차게 내놨다. 일명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성장 정책은 금융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각종 규제 완화로 구성된다. 유동성 확대와 민간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과 함께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그간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더해져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는 명목으로 집권 내내 양적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기업들은 늘어난 이익을 사회에 유보하고 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정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기업의 이익요금이 1.5배로 늘어나는 동안 노동분배율은 하강 곡선을 그렸다. 2013년 1월 근로자 한 명당 26만 9,937엔이던 월급은 올 5월에 26만 8,789엔으로 되레 줄었다. 재정 확장 정책 남발에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 빚은 늘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며 저성장이 시작된 데 이어 아베노믹스의 출현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세수 부진까지 더해져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했다.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팽창을 거듭해온 세출 예산은 2020 연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 비용이 포함되면서 160조엔을 넘어섰다. 아베 정권은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에 국채 발행 잔액은 2012년 말 932조엔에서 올해 말에는 1182조엔으로 26.8% 늘어 국내 총생산 비율로 따진 나라 대지 180%에서 207%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팬데믹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 여파로 기업들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703개사의 올 2분기 순이익은 4조 575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올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126조 1409억엔을 기록,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일본 경제의 드리운 암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7.8% 감소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8%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연율 마이너스 17.8%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중의원 해산까지 해가면서 밀어붙였던 소비세 증세 방침은 역풍에 휩싸였다. 시장이 예상한 마이너스 27%보다도 나쁜 결과다. 올 2분기 개인 소비는 전분기 대비 8.2% 급감했다. 팬데믹으로 긴급 사태가 발효되면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한 아베노믹스가 예상과 달리 점차 길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추락을 거듭하자 아베 총리는 암묵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언급이 확연히 줄었다.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6월에는 18회, 2014년 중의원 선거 직전인 11월에는 11회나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연호했다. 그러나 2018년 후반 이후 아베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베 정권의 경제성장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차기 총리 손에 달렸다. 마이니치 신문은 더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이 힘들게 됐다며 그간 성과에 대한 검증도 차기 총리의 손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14일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